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유할 창작 이야기. 남편과 상간녀가 결혼하던 날, 시댁은 88개의 연회석을 차렸습니다. 제가 재벌 아빠에게 전화 한 통을 건 후, 연회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파산한 시댁은 모두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진성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나는 2층 관제실에 서서 아래에서 희비가 교차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심코 와인잔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회사 재무이사, CFO로서 오늘은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순간이었다. 지난 3년간 나는 회사의 이익률을 65%나 끌어올렸다. 강 이사님, 회장님께서 잠시 오시랍니다. 윤 비서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짙은 남색 드레스 자락을 정리했다. 이 드레스는 오늘 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다. 내 전문적인 분위기를 완벽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박진우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빠, 엄마가 된다는 소식을. 석 달 전에 임신 테스트기는 지금도 내 화장대 가장 아래 서랍에 작은 비밀 폭탄처럼 숨겨져 있다. 나는 아직 평평한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서연아, 왔어? 박진우가 메인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명품 수트를 차려입은 모습은 여전히 멋졌다.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그의 시선이 몇 초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으로 향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 있어? 중요한 고객이라도 연락 왔어? 나는 그가 건네는 샴페인을 받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야. 그는 재빨리 화면을 끄고 나에게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 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언제부터 남편의 미소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걸까? 연회가 중반에 이르렀을 때 사회자가 우리를 무대로 초대해 축사를 부탁했다. 박진우의 연설은 유창하고 공식적이었다. 이런저런 감사를 표했지만 내가 회사 위기 때 석 달 연속 하루 4시간만 자며 헌신했던 것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팀에게 간단히 감사를 표하고 시선은 계속 무대 아래를 향했다. 박진우는 또다시 휴대폰을 들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내가 잘 아는 연애할 때나 짓던 그런 미소가 걸려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독사처럼 등골을 기어올랐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갈게. 축사가 끝나자 나는 박진우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렇게 일찍? 그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따가 중요한 VIP도 만나야 하는데 당신이 상대해. 나 머리 아파.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요즘 너무 피곤했나 봐. 그는 더는 고집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이미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연회장을 나와 나는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혼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밤바람이 차가워 쇼를 단단히 여몄다. 박진우에게 깜짝 선물을 해줄 생각이었다. 그가 일찍 집에 돌아온다면 테이블 위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야식과 파란 리본이 묶인 작은 아기 양말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주차장의 불빛이 깜빡거렸다. 내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모퉁이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박진우의 벤츠가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그는 한 여자를 차문에 밀어붙인 채 격렬하게 키스하고 있었다. 그 여자의 은색 드레스 자락이 어두운 불빛 아래 반짝였다. 연회장에 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 순간 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손가락이 머리보다 먼저 반응했다. 휴대폰을 꺼내 무음으로 바꾸고 10여 장의 사진과 2개의 동영상을 연속으로 찍었다. 렌즈 속 남편의 손은 능숙하게 그 여자의 치마 속으로 파고들었고 여자는 교태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넥타이를 풀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바로 어제. 이 남자는 일이 너무 바빠. 잠자리를 가질 기운도 없다고 불평했었다. 그들이 마침내 떨어졌을 때 나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여자의 달콤한 목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결혼식은 다음 달 맞지? 오빠 그 늑다리 마누라는 도대체 언제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데? 곧 정리할 거야. 결혼 5년차 남편인 그가 그렇게 대답했다. 요즘 좀 의심이 많아졌어. 회사 자산 다 빼돌리고 나면 걘 아무것도 못할 거야. 우리 아빠는 그렇게 오래 못 기다려. 여자가 애교 섞인 투정을 부렸다. 투자 전제 조건이 오빠가 싱글이어야 한다는 거 약속했잖아. 걱정 마, 유라야. 실망시키지 않을게. 유라라는 이름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한유라, 태영건설의 외동딸. 우리가 지난달에 막 계약한 큰 고객사였다.
나는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내 차로 향했다. 핸들을 너무 꽉 잡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장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지난 6개월간 박진우가 처리한 몇몇 거액 투자는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낮았다. 세 개의 자회사는 어이없이 헐값에 매각되었고 회사의 유동 자금은 놀라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 모든 단서가 하나로 모여 내가 감히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가리켰다. 내 남편, 대학 시절, 나를 열렬히 쫓아다녔던 첫사랑, 내가 대기업의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그의 창업을 도왔던 파트너가 우리가 함께 세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휴대폰 앨범을 열어 다정한 사진들을 보자 속이 뒤집혔다. 사진 속 여자는 젊고 예뻤다. 기껏해야 25. 온몸은 내가 신경 쓸 시간도 없었던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 30살의 강서연. 눈가에는 벌써 잔주름이 생겼고 옷장에는 일하기 편한 무채색의 오피스룩뿐이었다. 욕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나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이 가슴속에서 싸우다가 결국 CFO로서의 직업적 본능이 이겼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고 진실을 전부 알아내야 한다. 아직 평평한 배를 쓰다듬으며 7년 전 비 오던 날을 떠올렸다. 막 졸업한 박진우가 기숙사 건물 아래에서 6시간 동안 서서 나에게 우산과 손편지를 건네주기 위해 기다렸다. 서연아, 네가 아버지랑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 신경 안 써. 나는 너라는 사람을 사랑해. 그 시절 우리는 3평도 안 되는 자취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서로가 있기에 세상 부러울 것 없다고 느꼈다. 언제부터 변질된 걸까요? 그가 처음으로 10억을 벌었을 때, 그의 부모님이 내 집안 배경을 문제 삼으며 나를 싫어하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내가 일에 바빠 사소한 변화들을 무시했을 때, 나는 일어나 찬물로 세수했다. 거울 속 여인의 눈빛이 점차 날카로워졌다. 박진우, 당신은 당신 입으로 늑다리 마누라라고 부르는 여자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영원히 모를 거야. 새벽 3시 17분, 나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눈은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건조했다. 어둠 속에서 컴퓨터 화면의 빛이 유난히 눈부셨다.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지난 6개월간 재무 명세가 떠 있었고 모든 비정상적인 이체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마치 상처 자국 같았다. 박진우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잘된 일이었다. 생각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벌었으니까.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벨이 7번 울리고 막 끊으려던 참에 잠결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저예요. 강서연.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렇게 늦게 죄송합니다. 강 이사님? 전화기 너머의 잠기운이 즉시 사라졌다. 무슨 일입니까? 김 부장님은 회사의 재무 원로이자 시아버지의 옛 부하였다. 또한 내가 처음 회사 업무를 배울 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분이기도 하다. 작년에 그가 부당하게 퇴직당할 때 내가 강하게 나서서 최고의 퇴직 대우를 받게 해주었다. 확인해 주실 게 있어서요. 나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최근 몇몇 자회사 양도건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결국 알아내셨군요. 김 부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내일 오전 10시 늘 가던 찻집에서 봅시다. 전화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현기증이 일었다. 김 부장님까지 아는 일을 나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욕실에서 선명한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타이밍인가. 나는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티슈에 싸서 화장대 가장 아래 서랍에 숨겼다. 지금은 이 소식을 알릴 때가 아니었다. 안방의 큰 침대, 박진우의 쪽은 새 것처럼 정갈했다. 나는 내 쪽에 웅크리고 누워 베개싯에 남은 희미한 향수 냄새를 맡았다. 작년에 내가 그의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이토록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는 내 자신이 한심했다. 꿈결에 침대 매트리스 다른 쪽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알코올과 낯선 향수가 섞인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박진우가 살금살금 욕실로 가서 씻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에 가볍게 닿았을 때 위가 경련을 일으켰다. 서연아?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나는 잠에서 깬 척하며 희미하게 하고 대답했다. 오늘 축하연에서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혹시라도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의도적인 다정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어둠 속에서 그의 희미한 윤곽을 바라봤다. 무슨 말? 기억 안 나는데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를 더 꽉 껴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자.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댄 채 점점 안정되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가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재무부 문은 아직 잠겨 있었지만 나는 예비 열쇠로 몰래 들어가 서류실로 직행했다. 금고에는 가장 기밀인 문서들이 잠겨 있었고 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박진우의 생일과 우리의 첫 데이트 날짜.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두툼한 양도 계약서 뭉치가 눈앞에 놓였을 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수익 상태가 양호한 3개의 자회사가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대성투자라는 회사에 양도되었다. 서명란에는 박진우의 필체가 용수철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거래가 내가 해외 출장을 가거나 몸이 아파 병가를 냈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는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시기를 치밀하게 골랐다. 대성투자의 실소유주는 태영건설의 역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김 부장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갑자기 들려왔다. 나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60에 가까운 김 부장님은 머리가 희끗했고 얼굴의 주름은 작년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박 회장님 시아버지께서 쓸데없는 참견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회장님이요? 나는 찻잔을 꽉 쥐었다. 진우 씨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고요? 알고 말고요? 김 부장님이 쓴웃음을 지었다. 이 모든 거래는 그분이 직접 계획하신 겁니다. 태영건설 한 회장이 그분의 오랜 친구거든요. 두 집안은 이미 정략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진우가 이렇게 빨리 다음 상대를 찾을 줄은 몰랐던 거죠. 제가 그 자리를 잠시 메운 거였군요. 내가 그의 말을 차갑게 이었다. 김 부장님은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강 이사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세요. 박 회장님께서 지난주 이사회에서 말씀하시길 당신에게 아이가 없어서 박 씨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처한 듯 말을 멈췄다. 그들은 진우가 빨리 이혼하고 한 씨 집안 딸과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고 찬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랬구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완벽한 핑계인가. 그들은 물론 내가 바로 어제 임신 소식을 알릴 준비를 하며 기뻐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 서류들 복사 좀 해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정리를 도와주었다. 강 이사님, 회사에는 아직 당신 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5년의 결혼 생활, 7년의 감정. 그들 눈에는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거래에 불과했고 내 가치는 단지 후계자를 낳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 눈물을 닦고 컴퓨터를 켜서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백업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토록 치밀하게 배신을 계획했다면 나도 그들의 정성에 제대로 보답해야 했다. 점심때 나는 일부러 박진우와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 약속을 잡았다. 그는 15분 늦게 도착했고 자리에 앉아서도 휴대폰 메시지에 답장하느라 바빴다. 요즘 많이 바쁜가 봐? 나는 접시에 담긴 샐러드를 자르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큰 프로젝트 몇 개 논의 중이야.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아, 맞다. 다음 주에 부산으로 3일간 출장 가야 해. 어머, 공교롭네. 나도 다음 주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재무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하는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실 나는 어떤 컨퍼런스에도 신청하지 않았지만 그의 부산 출장이 한유라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눈에 띄게 안도하는 표정으로 마침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럼 몸 조심해.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분홍색 트위드 투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장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위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다. 주차장에서 본 그 여자, 한유라였다. 진우 오빠. 그녀는 내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그의 이름을 불렀다. 마침 근처 지나가다가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박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유라 씨. 지금 저희 재무이사님하고 업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무이사라는 네 글자를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한유라는 그제야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 당신이 강서연 씨구나. 진우 오빠가 당신 얘기 자주 했어.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라고. 나는 나이프를 꽉 쥐고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다. 한유라 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 저희 자회사 몇 개를 인수하셨다고 들었는데 협력이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내가 그 내막을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유라 씨,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목소리는 사탕처럼 달콤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는 지금 회사 기밀을 논의 중이라서요. 하지만 파트너시니 비즈니스 비밀 유지의 중요성은 잘 아시겠죠? 박진우가 테이블 아래에서 내 발을 찼지만 나는 느끼지 못한 척했다. 한유라의 얼굴이 파랗게 하얗게 변하더니 마침내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진우 오빠, 저녁 7시 늘 가던 청담동 바에서 봐. 늦지 마.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서서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떠났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진우가 목소리를 낮춰 분노를 터뜨렸다. 중요한 고객이란 말이야. 그런가요? 나는 순진하게 눈을 깜빡였다. 전 그냥 회사 규정을 따랐을 뿐인데요. 아니면 두 분 관계가 이미 고객을 넘어섰나요?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했다. 너 뭘 안다는 거야? 제가 뭘 알겠어요. 나는 웃으며 나이프를 내려놓았다. 전 그저 최근 회사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몇 건 있어서 조사 중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혹시 재무이사가 알아야 할 다른 거라도 있나요? 박진우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구세주를 만난 듯 전화를 받았다. 뭐, 알았어.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그는 황급히 일어섰다.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바로 가봐야 해. 그래, 가봐. 나는 미소 지었다. 저녁엔 당신이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놓을게. 황급히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박진우, 네가 놀고 싶다면 내가 끝까지 어울려주지. 오후에 나는 1시간 일찍 회사를 나와 시부모님이 사는 평창동의 청운제로 차를 몰았다. 경비원은 내 차를 알아보고 바로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예,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작년에 내가 선물한 옥팔찌를 차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님과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나는 역겨움을 억누르며 어머니라는 호칭을 불렀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신문이 화라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표정이 아주 볼만했다. 어머나 좋은 일이구나.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지만 미소는 굳어 있었다. 몇 개월이니? 막 3개월 됐어요.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안정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우는 아니? 시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는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요. 나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아, 맞다. 아버님, 어머님. 최근에 회사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회사 일은 우리가 손 뗀 지 오래다. 시아버지가 재빨리 대답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진우에게 물어보렴. 아, 그래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됐어요. 아, 맞다. 어머님 저번에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소원 이루셨네요. 시어머니의 미소는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다. 그럼 기쁘지. 다만 네가 이제 나이도 적지 않으니 임신했을 때 조심해야 한다. 네, 의사 선생님도 고령 산모는 위험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의미심장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서 일은 좀 쉬고 태교에만 전념하려고요. 회사 일은 전부 진우 씨에게 맡기고요. 청운제를 나올 때 백미러를 통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전화하는 모습을 봤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보물 같은 아들에게 거는 전화였다. 마음껏 허둥대라지. 이 연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집에 돌아오니 예상대로 박진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밤 갑자기 접대가 생겨서 집에 못 들어가. 나는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마라고 답장을 보내고 1인분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컴퓨터를 켜서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재무이사의 최고 권한으로 태영건설과 관련된 모든 거래 기록을 조회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손이 점점 차가워졌다. 단순히 그 세 개의 자회사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박진우는 거의 체계적으로 회사의 핵심 자산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의 종착점은 한시 가문이었다. 더 무서운 것은 일부 계약의 서명일이 나와 박진우의 결혼기념일보다도 앞섰다는 사실이다. 그가 이 일을 계획한 시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부딪히게 두었다. 뜨거운 눈물과 섞였다. 5년의 결혼 생활, 알고 보니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다. 그가 나와 결혼한 것은 아마도 내 재무 능력과 인맥을 노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더 좋은 발판을 찾았으니 나를 헌신짝처럼 차버릴 준비를 하는 것이겠지.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멀티미디어 메시지였다. 여러분이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에는 박진우와 한유라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키스하고 있었다. 배경 정보에는 촬영 시간이 20분 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곧이어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눈치껏 빨리 꺼져줘. 나는 화면을 쳐다보며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한유라, 한유라. 이런 유치한 수작으로 나를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넌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답장을 보내기 전에 나는 그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찾아 첨부했다. 공교롭네. 나도 그에게 알려줄 깜짝 소식이 있는데 자기 친자식을 선택할까? 아니면 아빠 지갑으로 버티는 껍데기뿐인 너를 선택할까? 이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바로 휴대폰을 껐다. 극에 같은 남녀. 오늘 밤 잠 못 이루게 해줘야지. 진짜 전쟁은 내일부터 시작이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나는 발코니에 서서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바라봤다. 휴대폰 화면에는 7년 동안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가 떠 있었다. 강태아, 내 아버지, 대한민국 10대 재벌인 강산그룹의 총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7년 전에 그 말다툼이 귀에 생생했다. 네가 감히 그 박씨 집안 논팽이랑 가겠다면 이 애비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은 절 사랑해요. 돈과 체면만 중시하는 아빠랑은 다르다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에 나는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었을까. 아버지는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는 이미 박진우의 야망과 위선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소위 사랑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 있었다.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다.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억보다 더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다. 목이 갑자기 메어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7년이나 지났는데 그는 내 번호를 아직도 저장하고 있었다. 서연이, 너 맞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무슨 일 있니? 아빠. 이 간단한 단어가 칼날처럼 목을 스쳐 지나갔다.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다. 위치 보내라. 1시간 뒤에 사람이 갈 거다. 전화를 끊고 나는 기계적으로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거울 속 여인은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꽉 깨물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 초췌함을 가리기 위해 새빨간 립스틱을 발랐다. 정확히 7시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 섰다. 운전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진지한 표정의 남자였다.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7년 전, 나는 바로 이곳에서 도망쳤다. 강산그룹의 호화 저택에서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내가 생각했던 자유와 사랑을 향해 달려갔다. 이제 나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한남동의 저택은 기억보다 더 웅장했다. 익숙한 가로수길을 지나자 분수는 7년 전처럼 즐겁게 춤추고 있었다. 아버지는 현관 계단 위에 서 있었다. 등은 꼿꼿했고 머리카락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희끗해져 있었다. 차가 멈추자마자 나는 뛰쳐나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나를 감쌌다. 준비했던 모든 말들은 사라지고 억눌렀던 눈물만 터져나왔다. 됐다. 울지 마라. 아버지는 어릴 때처럼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들어가서 얘기하자. 서재에는 햇살이 통창을 통해 카펫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고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 말해봐라. 그 자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버지 앞에서 나는 위장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박진우의 외도, 박씨 집안의 계략, 회사의 자산 횡령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내 목소리는 내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휴대폰을 켜서 그 사진들과 재무 이상 증거들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태블릿 위에서 움직일수록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래서 내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빠 말이 맞았어요. 박진우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송곳 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연아,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다.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다.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나는 찻잔을 꽉 쥐었다. 박진우뿐만 아니라 박씨 집안 전체예요. 아버지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다. 그래야 내 딸이지. 하지만 아버지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복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그는 돌아서서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몇 분 후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소개하마. 아버지가 말했다. 이쪽은 최 변호사. 우리 그룹 법무팀 총괄이다. 옆에는 박 실장. 보안팀 책임자다. 나는 아버지가 이미 준비를 해두신 것 같아 놀랐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아가씨, 방금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진성그룹의 재무 상태를 잠정적으로 분석한 결과 상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흥미롭다고요? 진성그룹은 지난 18개월 동안 사실상 부실 상태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그들은 일련의 복잡한 관계사 거래를 통해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아가씨의 남편, 죄송합니다. 박진우가 최근에 빼돌린 자산은 회사에 유일하게 가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내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어쩐지 박진우가 한씨 집안에 그렇게 매달리더라니. 단순히 미색 때문이 아니라 목숨을 구하기 위한 자금 때문이었던 것이다. 한씨 집안은 어떤 배경이죠? 내가 물었다. 박 실장이 노트북을 열었다. 태영건설은 표면적으로는 건자재 무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금 대부분이 사채 시장에서 나옵니다. 한 회장에게는 외동딸 한유라가 있는데 26세이고 영국 유학 중 표절로 퇴학당했습니다. 귀국 후 여러 건의 산업 스파이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모두 아버지가 무마시켰습니다. 나는 화면에 뜬 한유라의 사진을 봤다. 주차장에서 박진우와 얽혀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더욱 역겹게 보였다. 그러니까 박진우는 회사 자산을 한씨 집안의 투자금과 맞바꾸고 있었던 거군요. 나는 생각을 정리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덧붙였다. 저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박씨 집안과 한씨 집안은 이미 비밀리에 M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박진우가 당신과 이혼하고 한유라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정말 대단한 계산이네요. 아버지가 내 옆으로 돌아와 앉았다. 서연아, 이제 내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내가 즉시 진성그룹을 파산시키는 것이다. 박진우는 오늘 밤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다. 둘째, 그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다. 우리가 천천히 가지고 노는 거다. 나는 글을 올려다봤다. 천천히 가지고 논다고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서 최적의 시기를 기다려 공격하는 거다. 아버지가 설명했다. 네가 단순히 복수만 원한다면 첫 번째 선택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네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영원히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싶다면 인내가 필요하다. 내 손안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수면에는 내 일그러진 모습이 비쳤다. 나는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걱정, 주차장에서 박진우가 했던 말, 한유라의 도발적인 문자를 떠올렸다. 두 번째로 할게요. 내 목소리는 내 자신이 아닌 것처럼 차분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마지막 일격은 제가 직접 해야 해요. 아버지가 웃었다. 그래야 내 딸이지. 그는 최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 서류, 서연이에게 보여줘. 최 변호사가 나에게 밀봉된 서류철을 건넸다. 열어보니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진성그룹이 지난 3년간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가 기록된 완전한 조사 보고서였다. 탈세, 상업 뇌물, 내부자 거래, 박진우를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하기에 충분한 증거들이었다. 내가 널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장하지 않아도 나는 널 걱정하는 걸 멈춘 적이 없다. 3년 전 진성그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지난 7년간 나는 아버지가 고집불통에 냉정하고 무정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 죄송해요. 그가 손을 저었다.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 이 서류는 우리 조사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특히 박진우가 최근에 자산을 빼돌린 증거가. 이후 2시간 동안 우리는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최 변호사는 법률적인 조사를 책임지고 박 실장은 박진우와 한유라를 24시간 감시하며 아버지는 상업적 인맥을 동원해 몰래 진성그룹의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한 가지 더,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임신했다는 거 사실이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를 낳을지는 아직 결정 못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널 지지한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라. 아이는 죄가 없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진우였다. 오늘 저녁 집에 와? 엄마가 우리한테 할 얘기가 있대. 나는 차갑게 웃으며 답장했다. 물론이지. 6시에 도착할게. 예상대로 시부모님은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 속의 계산적인 빛은 감추지 못했다. 서연아, 왔니? 몸은 좀 어때? 좋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배를 쓰다듬었다. 아기도 아주 건강하고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서연아, 너랑 상의할 게 있다. 무슨 일이요? 박진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하자.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미 준비는 했지만 이 직격탄은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안겨주었다. 나는 억지로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박진우의 어조는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 차가웠다. 유라가 임신했어. 내가 책임져야 해. 얼마나 우스운가. 나는 가짜 임신으로 떠봤는데 진짜 임신 소식을 듣게 되다니. 나는 시부모님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회사를 위해 바친 모든 세월은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요? 회사는 원래 우리 박씨 집안 거였다. 시아버지가 차갑게 말했다. 넌 그냥 월급 받는 사장일 뿐이야. 그런가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왜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제가 석 달 동안 매일 18시간씩 일해서 투자를 유치했죠? 왜 핵심 기술팀은 박진우 씨가 아니라 저에게 충성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박진우가 참을성 없이 말을 끊었다. 내일 변호사가 이혼 합의서를 보낼 거다.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위자료 50억이랑 그 작은 자회사 하나 줄게. 평생 먹고 살기에는 충분할 거야. 그 작은 자회사. 내가 직접 설립한 기술연구개발센터였다. 현재는 심각한 적자 상태지만 내 계획 속에서는 미래 진성그룹의 전환을 이끌 핵심이었다. 박진우는 분명 눈앞의 적자만 본 것이겠지. 나는 무너진 척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진우 씨, 제발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정? 그가 비웃었다. 강서연, 자기기만 좀 그만해. 우리 사이에 정 같은 건 없어진 지 오래야. 시어머니가 가식적으로 휴지를 건넸다. 얘야, 억지로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너도 아직 젊으니 돈 받고 새로 시작하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마치 비통에 잠긴 것처럼 연기했다. 사실은 터져나오는 냉소를 참느라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미끼를 물었다. 그 가치 없는 자회사가 내 진짜 목표였다. 생각할 시간. 일주일만 줘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사흘.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흘 뒤에 도장 안 찍으면 넌 한 푼도 못 받아. 그날 밤 나는 상심한 척하며 손님 방으로 옮겼다. 온 집안이 조용해진 후 나는 몰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이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대로 그 자회사를 저에게 주겠다고 해요. 좋아. 아버지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다. 내일 사람을 보내서 지분양도 계약서를 보낼게. 기억해라. 그들이 아무리 압박해도 반드시 사흘 뒤에 서명해야 한다. 전화를 끊고 나는 컴퓨터를 켜서 회사의 모든 핵심 기술 파일과 고객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의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와 지적재산권을 모두 그 자회사 명의로 두었다. 언젠가 박진우가 토사구팽할 것을 대비해서였다. 창밖의 달빛이 차갑게 바닥에 쏟아졌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이 예기치 않게 찾아온 생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안고 태어나야 할까? 아니면 이 추악한 세상에 아예 오지 말아야 할까? 사흘 후 나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박진우의 눈에는 더위함이 넘쳐 흘렀다. 그는 자신이 짐을 하나 덜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방금 진성그룹의 사형집행 영장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행복해. 나는 내가 7년 동안 사랑했던 이 남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박씨 가문의 저택을 떠났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1단계 완료됐어요. 좋아. 아버지가 말했다. 2단계 계획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차창 밖으로 박씨 집안의 그림자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노트북을 열어 암호화된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진우, 넌 곧 알게 될 거야. 강태하 회장의 딸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를. 이혼 후 3일째. 나는 자회사 누리테크 사무실에 서서 통창 너머로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곳은 진성그룹 본사보다 훨씬 작았고 겨우 2층짜리 건물에 직원도 50여 명뿐이었다. 하지만 전망은 아주 좋아서 진성그룹 빌딩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강 대표님, 오늘의 재무보고서입니다. 윤 비서가 책상 위에 서류를 놓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사실 나는 48시간 연속으로 눈을 붙이지 못했다. 이혼 후 바로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낮에는 버림받은 아내의 연약한 모습을 연기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증거를 정리하고, 아버지가 연결해준 인맥과 연락했다. 윤 비서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나갔다. 나는 그가 가져온 서류를 펼쳐보고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비록 장부상으로는 누리테크가 여전히 적자였지만 핵심 연구개발 부서는 이미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테스트에서 모든 경쟁사를 압도했다. 이 소식은 현재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고 박진우조차 자신이 어떤 금맥을 넘겨줬는지 몰랐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암호화된 문자였다. 진성그룹 채권 37% 인수 완료. 계속 증거 수집. 계획대로 진행할 것. 나는 간단히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하고 컴퓨터를 켜서 숨겨진 클라우드 폴더에 로그인했다. 그 안에는 지난 2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박진우의 자산 이체 은행 기록, 진성그룹의 분식회계 서류 사본, 태영건설의 불법 사채 거래 증거. 하나하나가 관련자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잡지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강 대표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그가 내 책상 위에 던진 잡지의 표지는 놀랍게도 박진우와 한유라의 사진이었다. 제목은 눈에 거슬렸다. 파산위기 진성그룹의 황태자, 태영건설 공주와 약혼 임박. 페이지를 넘기자 그들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상세하게 보도되어 있었다. 물론 나는 계략으로 상위층에 진입한 속물 여자로 한유라는 위기에 처한 진성그룹을 구한 운명의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김 부장님이 휴대폰에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어떤 자선만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서연이 말인가요? 결혼 5년 동안 배에 소식 하나 없으니 우리 박씨 가문의 대가 끊길 수는 없잖아요. 유라는 다르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지금 우리 박씨 가문의 핏줄까지 가졌으니. 기자가 이혼에 대한 내 생각을 묻자 시어머니는 경멸스럽게 손을 저었다. 배경도 없는 애가 위자료 50억이나 받았으면 만족해야죠. 동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이 목소리를 낮췄다. 박진우가 이번 주에 오랜 직원 3명을 해고하고 전부 한씨 집안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기술부의 이 부장도 어제 사직서를 냈어요. 이런 분위기를 견딜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 부장님이 그만두신다고요? 나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이 부장님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술 핵심 인력이자 핵심 특허를 보유한 사람이었다. 네, 듣자 하니 한유라의 사촌이 그 자리를 대신할 거라고 합니다. 나는 재빨리 메모지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김 부장님에게 건넸다. 죄송하지만 이걸 이 부장님께 전해주시겠어요? 제가 한 말이라고 아직 사직은 서두르지 말고 2주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김 부장님은 메모지를 보고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서서 나가려다 다시 멈춰섰다. 강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맞은편 진성그룹 빌딩의 LED 전광판에는 박진우와 한유라의 약혼 소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햇빛이 유리 외벽에 반사되어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괜찮아요, 김 부장님.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괜찮아요. 퇴근 후 나는 바로 오피스텔로 돌아가지 않고 강남의 한 개인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메스꺼움과 무력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아침의 증상으로 일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에서 의사는 검사지를 들고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축하합니다. 강서연님, 임신하셨네요. 약 7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다. 나는 초음파 화면에 희미한 작은 점을 응시했고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7주. 그때는 바로 박진우가 잦은 야근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내가 결혼 생활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여자의 침대에 있었고 이제 그의 배신이 이런 형태로 내 몸에 영원히 남게 된 것이다. 서연님, 괜찮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저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나는 힘겹게 말했다. 진료실을 나와 화장실에서 한참을 헛구역질한 후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손에 든 검사 보고서를 멍하니 바라봤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낳으면 박씨 집안과 영원히 얽히게 될 것이고 지우자니 이 무고한 생명에게 미안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로 온 멀티미디어 메시지였다. 열어보니 피가 거의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는 박진우와 한유라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다. 서로를 보며 웃는 모습이 역겨울 정도로 다정했다. 덧붙여진 글. 네가 뭘 놓쳤는지 봐. 불쌍한 것. 나는 사진을 보며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한유라, 한유라.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나는 원래 이 아이를 남겨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제 내 신의 한 수 덕분에 결정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해요. 결정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이 아이는 강시성을 따를 거예요. 박씨 집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청첩장도 곧 도착할 것 같네요. 이미 준비해뒀다. 아버지가 가볍게 웃었다. 88개의 연회석이라니 정말 대단한 배짱이군. 전화를 끊고 나는 옷장 가장 아래층에서 쇠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나와 박진우의 모든 사진이 들어있었다. 대학 시절의 풋풋한 모습, 창업 초기의 고군분투, 결혼식에서의 달콤한 맹세.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마치 다른 세상의 일 같았다. 발코니에서 나는 이 사진들을 불태웠다. 불길이 탐욕스럽게 웃는 얼굴들을 삼켰고 쟤는 바람에 흩날렸다. 마지막은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다. 불꽃 속에서 박진우의 얼굴이 점차 일그러지며 사라졌다. 잘 가, 박진우. 내가 조용히 말하며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것을 지켜봤다. 다음 날 회사 안내 데스크에서 퀵서비스가 왔다고 연락이 왔다. 열어보니 역시나 금박이 입혀진 청첩장이었다. 박진우와 한유라의 결혼 청첩장. 장소는 디아오 호텔. 날짜는 한 달 뒤였다. 청첩장에는 메모가 한 장 붙어 있었다. 언니가 대범하게 우리를 축복해주길 바라. 추한 짓은 하지 말고. 한유라. 나는 청첩장을 사무실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내선 전화를 걸었다. 윤비서, 경제일보 기자 좀 연결해줘. 누리테크에서 중대 발표가 있다고 전해. 그날 오후 전문 매체에 조용한 경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누리테크, 미스터리 자본 투자 유치, 기업 가치 10배 상승 전망. 기사는 의도적으로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누리테크가 강서연의 회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 깜빡였습니다. 박진우. 여보세요? 나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서연. 그의 목소리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누리테크가 투자를 받았다고 들었어. 작은 투자일 뿐이야. 당신들의 88개 연회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우리 단추 이혼 합의서 몇몇 조항은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아. 그가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머릿속에서 주판알 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이익 앞에서는 의리를 잊고 시야가 좁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이미 공증됐어요, 박 대표님. 내가 차갑게 말했다. 별일 없으시면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잠깐만.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바빠서요.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후 2주 동안 나는 회사 일을 처리하면서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았다. 아버지가 보내준 산부인과 의사는 업계 최고 전문가였다. 그는 태아는 잘 자라고 있지만 내 몸이 허약하니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쉴 시간이 없어요. 나는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다.
한 달 뒤에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의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나에게 영양제와 안태약을 한 무더기 처방해 주었다. 한편 아버지 쪽의 진전은 더욱 순조로웠다. 1년의 복잡한 금융 조작을 통해 그는 이미 진성그룹 채권의 53%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었고 진성그룹 이사 2명도 매수했다. 한 씨 집안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한유라의 아버지가 돈 세탁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비록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 씨 집안은 이미 몰래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시기가 거의 다 됐다. 금요일 밤에 비밀 회동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진성그룹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모든 분식회계 증거가 담겨 있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수사에 착수하기에 충분한 자료였다. 우리는 은밀한 찻집에서 만났다. 창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지난번보다 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빠,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내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손을 저었다. 오래된 병이야. 괜찮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이건 태용건설의 사채거래 장부다. 홍콩에 있는 사람을 통해 구했다. 나는 서류를 펼쳐보고 숨을 들이켰다. 장부에는 태영건설이 돈 세탁뿐만 아니라 해외로 거액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도 나와 있었다. 이 증거가 공개되면 한씨 집안은 끝장날 게 분명했다. 결혼식 3일 전에 이걸 경쟁부서에 넘길 거다. 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때가 되면 한 회장은 딸 결혼식에 참석할 기분이 아닐 거다. 그럼 박씨 집안은요? 원래 계획대로 결혼식 당일에 그물을 걷는다. 아버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88개 테이블의 하객들, 단 한 명도 오지 않을 거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찻집의 유리창을 두드렸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20년 전 이렇게 비가 내리던 저녁, 아버지는 나에게 장기를 가르치며 신중하게 계획하고 움직여라는 이치를 알려주셨다. 지금 우리는 진짜 장기를 두고 있었고 상대는 자신이 판에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아, 맞다.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아, 이 일은 확실한 거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선생님이 딸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이름은 지었니? 강리엔, 짱니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워할 념예, 자예요. 아버지의 눈가가 미세하게 촉촉해졌다.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어렸을 때처럼 좋은 이름이다. 너처럼 강하게 자랄 거야. 오피스텔로 돌아와 나는 발코니에 서서 멀리 보이는 진성그룹 빌딩의 불빛을 바라봤다. 앞으로 3주 후 저 빌딩은 주인이 바뀔 것이고 박진우와 한유라의 호화로운 결혼식은 도시 전체의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휴대폰에는 한유라의 최신 SNS 게시물이 선명하게 보였다. 웨딩드레스 최종 선택은 이탈리아 수제 맞춤. 가격은 수억 원대. 재벌가 결혼, 예비 박진우 부인 사진은 그와 박진우가 피팅룸에서 찍은 셀카였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가볍게 배를 쓰다듬고 허공을 향해 잔을 들었다. 사랑을 위하여. 퀵서비스 기사가 건넨 금박 봉투는 묵직했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다. 뜯어보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박진우와 한유라의 결혼 청첩장이었다. 서명 필요하신가요? 내가 물었다. 아, 아니요. 기사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보내신 분이 그냥 직접 전달해 달라고만 하셨어요.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다. 문에 기댄 채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역시나 상아색 청첩장이 흘러나왔다. 금박 글씨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었다. 박진우 군과 한유라 양의 결혼식에 귀하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시간 2025년 10월 18일. 장소 디하오 호텔 모라놀. 저희의 행복한 순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첩장 가장자리는 정교한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었고 촉감은 부드러웠다. 한눈에 봐도 맞춤 디자인이었다. 안쪽 페이지를 펼치자 손으로 쓴 카드가 떨어졌다. 서연 언니랑 진우 오빠가 과거가 있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사랑에는 순서가 없는 법이잖아요. 저희를 대범하게 축복해 주셨으면 해요. 어쨌든 언니가 지금 가진 그 작은 성공도 다 진우 오빠가 처음에 키워준 덕분이잖아요. 물론 그럴 배포가 없다면 안 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88개 테이블 하객 중에 언니 하나 빠진다고 티도 안 날 테니까. 곧 박씨 집안 며느리가 될 한유라가. 나는 카드를 쥔 채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한유라의 글씨는 초등학생처럼 삐뚤빼뚤했지만 굳이 거만한 척하는 말투가 역겨웠다.
나는 청첩장과 카드를 탁자 위에 놓고 사진 몇 장을 찍어 아버지에게 보냈다. 아빠,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요. 휴대폰이 바로 울렸다. 아버지의 개인 번호였다. 청첩장 봤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네, 글솜씨가 아주 감동적이네요. 나는 발코니로 나가 미풍으로 가슴에 답답함을 날렸다. 디하오 호텔 모라놀. 88개 테이블이라니. 정말 대단한 배포군. 딱 좋네요. 아버지가 냉소했다. 방금 마지막 증거를 손에 넣었다. 진성그룹은 3년 전부터 분식회계를 시작했고 상장 자료는 전부 가짜였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수사 착수하기에 충분한가요? 박진우를 감옥에서 10년 썩게 하기에 충분하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서연아, 정말로 결혼식 당일에 행동할 거니? 나는 멀리 보이는 진성그룹 빌딩의 윤곽을 바라봤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살짝 부른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벌써 14주가 지났다. 입덧은 조금 나아졌지만 감정 기복은 더 심해졌다. 의사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했지만 나는 어떤 감정들은 호르몬과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확실해요. 내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그들이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로 선택했으니 저도 공개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켜서 암호화된 이메일에 로그인했다. 아버지의 비서가 보낸 최신 조사 보고서가 있었다. 진성그룹의 재무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박진우가 한씨 집안과의 정략 결혼을 서두른 이유는 회사가 이미 3개월째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 전부 한씨 집안의 대출금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씨 집안, 겉보기에는 화려한 건설 대기업이지만 실제로는 껍데기뿐이었다. 한 회장은 수년간 사채 시장을 통해 돈 세탁을 해왔고 최근에는 인터폴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정략 결혼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 서두른 이유이기도 했다. 진성그룹은 문제가 많았지만 적어도 깨끗한 껍데기는 있었으니까요. 나는 컴퓨터를 덮고 갑자기 피로를 느꼈다. 임신 중의 호르몬은 내 감정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었다. 때로는 한밤중에 깨어나 내가 너무 잔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진우의 배신을 생각하며 분노에 휩싸이기도 했다. 초인종이 내 생각을 끊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퀵서비스 기사가 보였다. 또 배달이네. 최근 나는 거의 외출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했다. 박씨 집안이나 한씨 집안 사람들에게 행방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강서연님 착불구 800원입니다. 기사가 말했다. 나는 돈을 지불하고 납작한 상자를 받았다. 발신일라는 비어 있었지만 소인은 강남 우체국에서 찍혀 있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경제 잡지가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최신호였다. 표지는 바로 박진우였다.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역경 속에서의 부상.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다. 나는 인터뷰 페이지를 펼쳤다. 박진우는 수트를 차려입고 사장실에 앉아 있었고 배경에는 그와 한유라의 약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기사는 온갖 미사역으로 그가 어떻게 전임자의 무능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진성그룹을 새로운 영광으로 이끌었는지를 칭찬하고 있었다. 가장 우스웠던 것은 중간 단락이었다. 기자, 최근 진성그룹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박진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사실 우리는 방금 여러 국제투자기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투자 라운드의 기업 가치는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니 모든 의심하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될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의 냉소를 거의 들을 수 있었다. 이 소위 국제투자기관들은 모두 우리가 심어놓은 미끼였다. 박진우가 자만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잡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오늘 밤 8시 취호산장. 중요한 진전이 있음. 취호산장은 아버지가 교회에 소유한 개인 클럽하우스로 은밀하고 조용해서 비밀회담에 적합했다. 나는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나는 넉넉한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다. 살짝 부른 배를 가릴 수 있으면서도 내 지금의 기분과도 잘 어울렸다. 지난 3개월 동안 나는 거의 흑백 회색 옷만 입었다. 마치 죽은 결혼 생활을 애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곧 상복의 종은 박진우와 한유라를 위해 울릴 것이다. 7시 30분 나는 취호산장으로 차를 몰았다. 가을바람은 이미 서늘함을 품고 있었다. 나는 에어컨 온도를 높이고 무심코 배를 만졌다. 의사는 이 시기에는 태아가 이미 어머니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렸다. 산장은 호수 중앙섬에 위치해 있어 개인 다리를 건너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경비원은 내 차를 보자마자 즉시 차단기를 올렸다. 주차장에는 아버지의 마이바흐 외에 몇 대의 낯선 구급차들이 있었다. 아빠, 저 도착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바로 회의실로 오너라. 그가 답장했다. 회의실에는 아버지와 3명의 낯선 남자가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아버지가 즉시 일어나 소개했다. 이쪽은 내 딸 강서연이다. 서연아, 이분들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들이시다. 최 변호사는 만났지. 이분은 금융감독원 조사팀의 이 팀장님. 그리고 이분은 디아오 호텔의 천 사장님이다. 나는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금융감독원과 호텔 책임자까지 참석했다는 것은 계획이 이미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였다. 천 사장님, 나는 둥근 얼굴의 중년 남성을 바라봤다. 몰아놓을 예약 상황은 어떻습니까? 천 사장이 태블릿을 열었다. 회장님 요청대로 88개 테이블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박 씨 집안에서 이미 50%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메뉴, 주류, 꽃 모두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만 결혼식 당일에는 약간의 사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고요? 내가 물었다. 아버지가 말을 받았다. 호텔 소방 시스템이 결혼식 2시간 전에 마침 고장이 날 거다. 전체 연회장을 긴급 대피시켜야 하지. 물론 하객들이 모두 떠난 후에 시스템은 신기하게도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무도 돌아오지 않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 변호사가 서류 한 부를 내 앞으로 밀었다. 이건 진성그룹 이사회의 최신 동향입니다. 박진우는 한씨 집안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결혼식 당일에 합병 소식을 발표하고 진성그룹, 지분 50, 빌%를 태영건설에 양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쳤나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진성그룹은 문제가 많아도 핵심 기술 특허만 해도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수를 써뒀지. 최 변호사가 서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이 특허들은 그가 비밀리에 페이퍼 컴퍼니로 옮겨놨다. 결혼식 후에 개인 명의로 다시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지. 전형적인 박진우식 수법이었다. 시야가 좁고 탐욕스러우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나는 서류를 자세히 읽다가 문득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법인 대표는 한유라네요. 바로 그거다. 아버지가 냉소했다. 박진우는 자기가 한씨 집안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한씨 집안도 그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일단 특허가 손에 들어오면 한유라는 언제든지 그를 찰 수 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박진우가 7년의 감정을 배신하고 선택한 사람이었다. 서로 다른 꿍꿍이를 품은 사기꾼 한 쌍. 이 팀장이 헛기침을 했다. 강서연 씨, 진성그룹의 분식회계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기 위해 결혼식 당일 오전에 박진우를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에요? 나는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씨 집안 쪽에도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인터폴이 이미 한 회장에 대해 적색 수배를 내렸고 결혼식 전날 체포 작전을 실행할 거다. 그래서 박진우가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기다릴 때 그는 동시에 장인, 회사, 그리고 자유를 잃게 되는 거군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한유라에 관해서는 아버지 사건으로 모든 가족 자산이 동결될 거다. 그 페이퍼 컴퍼니의 특허를 포함해서.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완벽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박진우와 한유라가 선택한 모든 발걸음은 자업자득이었다. 그리고 나는 단지 그 결말을 좀 더 빨리 오게 했을 뿐이다.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야 할까요?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교환했다. 그건 네게 달려있다. 네가 직접 목격하고 싶다면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런 장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호수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다. 갈 거예요. 하지만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요. 무슨 뜻이냐?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축사를 할 거예요. 나는 돌아서서 아버지를 마주봤다. 전처로서, 배신당한 사람으로서 축하의 말을 몇 마디 할 권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너무 위험하다. 내 몸 상태도. 괜찮아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저는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해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금융감독원이 언제 공시를 발표할지, 언론이 어떻게 후속 보도를 할지, 호텔이 어떻게 현장을 통제할지, 마치 정교하고 복잡한 장기판처럼 모든 수에는 그 목적이 있었다.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따로 남겼다. 서연아, 정말 그렇게 할 거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빠,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청첩장에 조롱하는 쪽지를 넣었을 때 제 감정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가지고 있어라. 결혼식 날 쓸모가 있을 거다. 상자 안에는 소형 프로젝터와 USB가 들어있었다. USB에는 진성그룹의 모든 불법 증거 요약본과 박진우와 한유라가 우리 결혼 기간 중에 이미 외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타임라인이 담긴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고마워요. 나는 아버지를 안았다. 아, 맞다. 한유라가 요즘 SNS에서 아주 활발하더군.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마음껏 날뛰게 돌아. 높이 올라갈수록 더 아프게 떨어질 테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유라의 SNS를 열었다. 최신 사진은 그와 박진우가 웨딩 케이크를 시식하는 모습이었다. 88개 테이블 하객 모두 명사들, 세기의 결혼식이 될 거예요. 재벌 결혼, 예비 박진우 아내. 나는 댓글창을 열어 한 줄을 썼다. 그날을 기대할게요. 그리고 이 위장 계정을 로그아웃했습니다. 이후 2주 동안 나는 외출을 삼가고 누리테크 업무에만 집중했다. 우리의 AI 알고리즘은 국제 인증을 받았고 기업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10배로 뛰었다. 몇몇 최고의 벤처 캐피털이 찾아왔지만 저는 모두 당분간 투자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이 우수한 자원들은 진성그룹이 무너진 후에 내 비장의 카드로 남겨둘 것이었다. 박진우는 분명 소문을 들었는지 번호를 3번이나 바꿔가며 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모두 바로 끊어버렸다. 마지막에는 그가 직접 누리테크 건물 아래까지 찾아와 나를 기다렸다. 다행히 경비원이 미리 알려줘서 나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갔다. 결혼식 일주일 전 한유라의 SNS 업데이트 빈도는 광적으로 변했다. 웨딩 사진, 보석, 신혼여행 일정, 심지어는 명품 브랜드에서 받은 선물로 가득 찬 수억 원짜리 신부 스위트룸을 자랑하는 동영상까지 있었다. 동영상 마지막에 그는 카메라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재벌 집안에 시집갈 운명이 아닌 거지? 억지로 한 결혼은 결국 오래가지 못해. 나는 동영상을 끄고 옷장을 열어 이미 준비해둔 짙은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꺼냈다. 아버지가 파리에서 맞춤 제작한 것으로 재단은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웠다. 푸른 배를 완벽하게 가려주면서도 강력한 아우라를 풍겼다. 나는 그것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옆에 그 결혼 청첩장을 두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인터폴 준비 완료. 한시 집안 내일 정리한다. 너는 준비됐니? 나는 답장했다. 만반의 준비가 끝났어요. 창밖의 가을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다. 앞으로 7일 후 박진우와 한유라의 세기의 결혼식은 도시 전체의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무대 중앙에 서서 내가 직접 기획한 이 복수극의 향연을 직접 목격할 것이다. 결혼식 일주일 전 깊은 밤, 나는 서재 바닥에 앉아 있었다. 주위에는 서류, USB, 노트북 더미가 널려 있었다. 컴퓨터 화면의 빛이 얼굴에 비쳤고 오랫동안 화면을 본 탓에 눈이 건조하고 아팠다. 나는 안약을 몇 방울 넣고 마지막 증거 정리를 계속했다. 책상의 달력은 10월 12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진우와 한유라의 세기의 결혼식까지 앞으로 6일. 지난 한 달 동안 나와 아버지의 사람들은 빗자루처럼 진성그룹과 한씨 집안을 샅샅이 훑었다. 모든 더러운 구석은 우리에게 기록되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압축을 풀자 오디오 파일과 텍스트 녹취록이 나타났다.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돈은 반드시 제때 처리해야 해. 안 그러면 감사해서 걸릴 거야. 박진우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다. 자기야, 우리 아빠가 결혼식 끝나고 바로 투자한다고 했잖아. 한유라의 달콤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대신 먼저 특허를 내 회사로 옮겨줘야 해. 이게 전제 조건이야. 문제 없다고 했잖아. 아직도 날 못 믿어? 박진우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한씨 집안 돈 아니었으면 내가. 아니, 됐다. 이 얘기는 그만하자. 왜? 전처버린 거 후회돼. 한유라의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요즘 꽤 잘 나간다고 하던데. 강서연? 박진우의 어조가 갑자기 경멸적으로 변했다. 걘 그냥 일벌레야. 애초에 걔 재무 능력과 인맥 아니었으면 내가 왜 걔랑 결혼했겠어. 7년 동안에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내 손가락이 손바닥을 세게 파고들었다. 헤드폰 속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랬구나. 처음부터 그의 눈에 나는 단지 장기말이었고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컴퓨터 화면에 마지막 파일 전송이 완료되었다. 최 변호사가 방금 보낸 진성그룹의 상장 조작 증거였다. 이로써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재무 조작, 자산 횡령, 내부자 거래, 세금 사기. 박진우를 감옥에서 10수년 썩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가을밤의 바람이 서늘하게 뺨을 스쳤다. 멀리 진성그룹 빌딩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지금 이 순간 박진우는 그곳에서 백마탄 공주를 맞이하고 인생의 정점에 오르는 꿈을 꾸고 있을까요?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박 실장이었다. 한 회장 오늘 아침 인터폴에 연행됨. 소식은 당분간 막아둠. 한씨 집안은 이미 난리남. 나는 한유라의 반응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답장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갑자기 태동이 느껴졌다. 마치 뱃속의 아기가 내가 최근 너무 무리했다고 항의하는 것 같았다. 벌써 18주.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다행히 헐렁한 옷으로 아직 가릴 수 있었다. 나는 가볍게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며칠만 더 참아줘. 엄마가 곧 네 억울함을 풀어줄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인사동의 오래된 찻집으로 차를 몰았다. 김 부장님이 사직하려던 기술 총괄이 부장님과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찻집은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고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는 주위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김 부장님과 이 부장님은 이미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두 사람 모두 일어섰다. 강 대표님. 이 부장님이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김 부장님이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요. 나는 미소 지으며 앉으라고 손짓했다. 이 부장님 사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장님이 쓴웃음을 지었다. 회사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핵심 기술팀은 소외되고 한씨 집안 사람들은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합니다. 더는 못 해먹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 만약 제가 일주일 후에 진성그룹에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말한다면 며칠 더 버텨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지진이요? 이 부장님이 경계하며 물었다. 나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태블릿을 켜서 몇 가지 서류를 보여주었다. 박진우가 회사 자산을 빼돌린 증거와 핵심 기술 특허를 한씨 집안에 팔아넘길 계획이 담긴 서류였다. 이건 회사를 팔아넘기는 행위잖아요. 이 부장님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이 특허들은 우리 팀이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개발한 건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부장님께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모든 핵심 기술 자료를 백업해 주십시오. 둘째, 결혼식 당일에 핵심 팀원들과 함께 단체로 휴가를 내주십시오. 이 부장님과 김 부장님이 시선을 교환했다. 강 대표님, 설마 제 것을 되찾으려는 겁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랜 침묵 끝에 이 부장님이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찻집을 나와 나는 다음 약속 장소인 디아오 호텔 근처 카페로 향했다. 약속 상대는 경제일보의 베테랑 기자 박민주. 과거에 나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는 언론인이었다. 강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방 기자가 반갑게 나를 맞이했다. 듣자 하니 누리테크가 요즘 아주 잘 나간다면서요? 그럭저럭요. 나는 레몬수를 한 잔 주문했다. 방 기자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밀었다. 이 안에 진성그룹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좀 들어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박진우 결혼식 당일에 신문에 실렸으면 합니다. 방 기자가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다. 몇 줄 훑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레몬수를 한 모금 마셨다. 물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이건 완전 특종감입니다. 방 기자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런데 왜 하필 결혼식 당일에 발표하는 거죠? 내가 살짝 미소 지었다. 독자들은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방 기자와 헤어지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아직 중요한 만남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진성그룹의 2대 주주인 조 회장님과의 만남이었다. 그는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지만
회사 결정에 있어서는 늘 박진우와 의견이 달랐다. 조 회장님의 사무실은 금융센터 꼭대기층에 있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노인은 올해 70이 넘었지만 정신은 맑았고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강서연이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요즘 진우 그 녀석의 비리를 캐고 다닌다고 들었다. 나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 회장님, 정보가 빠르시네요. 그 녀석은 너무 막 나갔어. 자기 아버지까지 속였으니 조 회장님이 서랍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서류를 펼쳐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진성그룹의 상장 전 원시 주주 계약서였다. 그 안에는 핵심 기술을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박진우가 한씨 집안에 팔려던 그 특허들은 이 계약서에 따르면 애초에 처분할 권리가 없었다. 조 회장님, 나는 놀라서 글을 올려다 봤다. 노인이 나를 도와줄 줄은 몰랐다. 나는 늙었지만 눈은 멀지 않았다. 조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진성그룹은 너와 진우가 함께 일궈낸 것이다. 그 녀석이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짓이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결혼식 날, 나와 몇몇 늙은이들은 참석하지 않을 거다. 88개 테이블? 어떻게 수습하는지 한번 보자고? 금융센터를 나올 때 해가 지고 있었다. 온 도시가 금빛 노을에 잠겨 있었다. 나는 광장에 서서 갑자기 비현실적인 느낌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로 한때 깊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파멸적인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 휴대폰 벨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받았다. 저, 강 대표님이세요? 한 여자가 소심하게 물었다. 저는 박 대표님 비서였던 이소리예요. 이소리. 나는 즉시 기억해냈다. 박진우의 행정 비서였는데 지난달에 갑자기 해고당했다. 듣기로는 한유라에게 대들었다고 했다. 이소리 씨, 무슨 일이죠? 드릴 게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 대표님과 한유라 씨에 관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났다. 이소리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안에 박 대표님이 저한테 파기하라고 한 파일들이 있어요. 제가 몰래 백업해뒀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과 한유라 씨의 채팅 기록도 있고 어떻게 자산을 빼돌리고 어떻게 대표님을 이혼시키려고 했는지 그런 계획들이요. 나는 USB를 꽉 쥐었다. 왜 저를 돕는 거죠? 이소리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그 사람들 너무해요. 박 대표님은 한유라 씨 환심 사려고 오랜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저는 5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일했는데 단지 제가 한유라 씨의 가방이 무슨 브랜드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저를 촌뜨기라고 욕했어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강 대표님 그거 아세요? 한유라 씨 임신 안 했어요. 그거 박 대표님이랑 결혼하려고 꾸며낸 거짓말이에요. 이건 의외의 수학이었다. 나는 이 소리를 위로하고 일이 끝난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USB 내용을 확인했다. USB 안의 자료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소리가 말한 것들 외에도 박진우와 한유라가 어떻게 내 외도 증거를 조작할지 논의하는 채팅 기록과 나를 불임이라고 조롱하는 악독한 대화도 있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한유라의 임신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료 보고서였다. 밤이 깊었지만 나는 전혀 졸리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의 빛이 얼굴에 비쳤고 나는 기계적으로 이 증거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며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다. 창밖에서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고 이어서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들렸다. 폭풍우가 오려나 봅니다. 결혼식 3일 전 아버지는 한 회장이 체포된 소식을 더는 막을 수 없다고 알려왔다. 한씨 집안은 미친 듯이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했고 한유라는 박진우의 아파트에 숨어 결혼 전 관리를 받는다고 대외적으로 둘러댔다. 아직 자기 아버지 일은 모른다. 아버지가 전화로 말했다. 우리 사람이 감시하고 있으니 결혼식 전까지는 소식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할 거다. 박씨 집안은요? 내가 물었다. 박진우가 오늘 금융감독원에 다녀갔다. 안색이 아주 안 좋았다고 하더군. 아버지가 가볍게 웃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야. 과연 저녁 무렵 박진우가 새로운 번호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강서연.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요?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누리테크 말이야.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너희 AI 알고리즘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들었어. 벤처 캐피털에서 1조를 불렀다며? 나는 그의 주판알 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어쩌면 우리가 다시 협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의 어조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한때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어쨌든 누리테크의 기술과 진성그룹의 플랫폼은 완벽한 조합이잖아. 당신과 한유라가 완벽한 조합인 것처럼요? 내가 냉소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강서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감정은 감정이야. 너와 나의 일은 이미 끝났어. 하지만 사업적인 협력은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될 거야. 박진우.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지금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뭔데?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거.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팔아넘기는 아버지를 두게 됐을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뱃속에 태하는 내 감정을 느꼈는지 불안하게 발길질을 했다. 나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억지로 평정을 되찾았다. 이틀 남았다. 이틀만 더 버티면 모든 것이 끝난다. 결혼식 전날 밤 디아오 호텔에서 성대한 전야 파티가 열렸습니다. 나는 박 실장을 통해 현장 사진을 받았다. 박진우는 멋지게 턱시도를 차려입었고 한유라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키스를 나누었고 샴페인 타워는 화려하게 빛났다. 박 실장이 보낸 마지막 사진이 가장 흥미로웠다. 술에 취한 박진우가 한 사업 파트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강서연이랑 결혼한 건 걔가 일 잘해서였지. 한씨 집안이 돈이 더 많잖아. 여자란 뭐 그냥 발판이지. 나는 이 사진을 특별한 폴더에 저장하고 옷장을 열어 그 짙은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꺼냈다. 내일 이 드레스는 내 전투복이 될 것이다. 휴대폰이 켜졌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마지막 확인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내일 계획대로 행동. 너는 준비됐니? 나는 답장했다. 7년을 기다렸어요. 바로 이날을 위해서. 창밖에 마지막 빗방울이 유리창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내일은 맑을 것이다. 결혼식 당일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다. 나는 디하오 호텔 맞은편 카페에 서서 통창 너머로 호텔 입구의 동태를 살폈다. 벌써 오전 10시. 모라노의 결혼식은 11시에 시작될 예정이니 지금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금융감독원 공시 발표됨. 진성그룹 주식 거래 정지. 경찰 5분 후 진성그룹 빌딩 도착. 박진우 체포 예정. 나는 알겠습니다. 저도 준비 완료. 라고 답장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지막으로 옷차림을 점검했다. 짙은 붉은색의 맞춤 드레스는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내면서도 살짝 부른 배를 교묘하게 가려주었다. 화장은 정교했지만 진하지 않았고 긴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으며 귓불에는 2개의 루비 귀걸이가 반짝였다. 아버지가 어제 보내주신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했다. 거울 속 여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알듯 말듯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7년의 결혼 생활, 5개월의 계획,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손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웨이터가 조용히 알려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백을 들고 카페를 나섰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길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운전사는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경호원, 최 실장이었다. 호텔 정문으로 바로 갈까요? 아가씨, 최 실장이 물었다. 언론은 다 도착했나요? 내가 호흡을 가다듬었다. 회장님 지시대로 경제 채널과 사회부 기자들 모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는 천천히 호텔 정문으로 향했다. 차창 너머로 호텔 입구에 깔린 50m 길이의 레드카펫과 양옆에 놓인 박진우와 한유라의 웨딩 사진이 보였다. 사진 속 박진우는 멋지게 턱시도를 차려입었고 한유라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얼마나 완벽한 그림인가. 곧 산산조각 날 테지만 차문이 열리고 나는 첫 발을 내디뎠다. 하이힐은 레드카펫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했다. 호텔 입구의 안내 직원들이 나를 보고 순간 표정이 굳었다. 저, 강서연 여사님? 드레스를 입은 젊은 남자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혹시 청첩장 있으신가요? 나는 미소 지으며 핸드백에서 그 금박 청첩장을 꺼냈다. 물론이죠. 신랑 신부가 간곡히 초대했는데 제가 어떻게 안 오겠어요.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를 지나쳐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고
하객들은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중앙의 샴페인 타워는 영롱하게 빛났다. 내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수군거림이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저 사람 박 대표 전처 아니야? 어떻게 여기에 왔지? 세상에 이제 볼만하겠네. 나는 시선을 똑바로 하고 곧장 모라놀로 향했다. 입구에 있던 신부 가족들이 나를 보고 얼굴색이 변했다. 중년 여성, 아마도 한유라의 어머니인 듯한 사람이 즉시 나를 막아섰다. 당신 여기 왜 왔어?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한 사모님 맞으시죠? 나는 품위 있는 미소를 유지했다. 저는 신랑 신부의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설마 청첩장에 쓰인 말이 거짓말은 아니겠죠? 나는 핸드백에서 청첩장을 꺼내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의 행복한 순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초대했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주위에는 이미 많은 하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한 사모님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막 화를 내려는 순간 모라노래 문이 갑자기 열리고 시어머니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걸어 나왔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녀의 말은 갑자기 멈췄고 눈은 방울처럼 커졌다. 서연, 어머님, 나는 일부러 예전 호칭을 썼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오랜만이에요.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신다면서요? 좋은 손주 놓치셔서 정말 유감이에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고 시선은 무심코 내 배로 향했다. 헐렁한 붉은 드레스는 뚜렷한 실루엣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내가 일부러 배 위에 손을 얹는 동작은 충분한 암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라놀 안에서 사회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객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곧 예식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는 꿈에서 깨어난 듯 목소리를 낮춰 아켄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여기서 꺼져. 안 그러면 경비원 부를 거야. 그럴 필요까지야. 내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축하해주러 왔을 뿐인데요. 어쨌든 나는 핸드백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진우 씨와 저는 아직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마치지 않았거든요. 법적으로 저는 아직 그의 아내랍니다. 이 말은 폭탄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터졌습니다. 한 사모님은 비명을 질렀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혼 합의서에 분명히 서명은 했지만 구청에 가서 신고는 안 했잖아요? 내가 순진하게 눈을 깜빡였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결혼식은 중혼에 해당되겠네요. 주위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커졌다. 한 사모님이 내 손에 들린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발급한 혼인관계 증명서로 나와 박진우가 아직 법적 부부 관계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진우가 분명히 그는 거짓말을 많이 했죠, 어머님. 내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예를 들어 한유라가 임신했다는 것 같은 거요. 또 하나의 폭탄. 한 사모님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 한유라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건강검진 보고서를 꺼냈다. 네, 네가 조작한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당신의 착한 며느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건 어때요? 나는 모라놀 입구를 바라봤다. 한유라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종이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유라에게 쏠렸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라야, 한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사실이니? 한유라의 입술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아, 박진우가 회사에 없다. 경찰이 허탕을 쳤어. 그가 결혼식장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과연 사람들 뒤편에서 박진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신랑 예복을 입고 잿빛 얼굴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강서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온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우리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남편 결혼식에 왔는데 문제라도 있어? 이 한마디가 일으킨 소란은 이전의 어떤 것보다도 컸다. 박진우의 얼굴이 잿빛에서 보라색으로 변하더니 내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너 미쳤어? 우리 분명히 이혼했잖아. 법적으로는 아직 아니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구경하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하객 여러분, 결혼식을 방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여러분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핸드백에서 소형 프로젝터를 꺼내 로비의 하얀 벽을 향해 비췄다. 첫 번째 사진은 나와 박진우의 혼인 관계 증명서였다. 두 번째는 그가 주차장에서 한유라와 키스하는 사진이었다. 시간은 우리 결혼기념일 당일로 표시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내 임신 검사 보고서로 임신 18주라고 나와 있었다. 네 번째는 박진우가 회사 자산을 빼돌린 증거였다. 이건 모함이야. 박진우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경비원, 저 여자 끌어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하객들은 마법에라도 걸린 듯 멍하니 벽에 비친 증거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여러분, 내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다. 지난 5년간 저는 진성그룹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박진우가 저에게 보답한 것은 외도, 배신,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자산 횡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그가 한씨 집안의 빌부터 진성그룹의 재정 위기를 모면하려는 마지막 발악에 불과합니다. 헛소리 마. 박진우가 울부짖었다. 나는 유라를 사랑해. 그런가요? 나는 리모컨을 눌러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전야 파티에서 그가 했던 취중 진담이었다. 강서연이랑 결혼한 건 걔가 일 잘해서였지. 한씨 집안이 돈이 더 많잖아. 여자란 뭐 그냥 발판이지. 온 장내가 술렁였다. 한유라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머리에서 베일을 뜯어 박진우에게 던졌다. 이 사기꾼. 바로 그때 한 회장이 황급히 로비로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몹시 굳어 있었다. 유라야, 큰일 났다. 인터폴이 우리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어. 한유라가 멍하니 서 있었다. 뭐라고요? 한 회장은 그제야 벽의 프로젝터와 기묘한 분위기를 알아차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빠! 한유라가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박진우, 그가 날 속였어요. 그는 이혼도 안 했대요. 한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그는 박진우의 멱살을 잡았다. 이 자식이 감히 나를 속여? 그 5천억 투자 취소야. 당장 돈 갚아. 한 회장님, 박진우는 잿빛 얼굴이었다. 그리고 한 회장이 악랄하게 덧붙였습니다. 네가 유라에게 넘긴 그 페이퍼 컴퍼니, 특허 전부 무효야. 금융감독원이 이미 진성그룹의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했어. 이 한마디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이건 오해야 라고 히스테릭하게 외쳤고 한 사모님은 이미 의자에 쓰러져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치 한 편의 부조리극을 보듯 차분하게 지켜봤다. 박진우가 갑자기 한 회장을 뿌리치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기어왔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 그들이 시킨 거야.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진우, 내가 뭘 가장 후회하는지 알아? 전혀 가치 없는 사람에게 7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야. 나는 혼란스러운 현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오늘 결혼식은 물 건너간 것 같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디아오 호텔에서 이미 88개 테이블의 최고급 연회를 준비해뒀으니까요. 안 먹으면 아깝잖아요? 모든 비용은 강산그룹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돌아섰다. 등 뒤에서는 혼란스러운 비명과 다툼이 뒤섞여 들려왔다. 호텔 정문을 나서자마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강서연 여사님, 진성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이사님, 박진우 씨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강서연 아가씨,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나는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향해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진성그룹의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이미 조사에 착수했으니 제가 언급하기는 부적절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나는 가볍게 배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강시성을 따를 겁니다. 박씨 집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에서 갑자기 한 인형이 뛰쳐나왔다. 박진우였다. 그는 옷이 흐트러지고 두 눈이 충혈된 채 경비원에게 막혀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이쪽으로 오려고 했다. 강서연, 나한테 이럴 수 없어. 회사는 내 거야. 아이도 내 거라고. 나는 그의 히스테릭한 모습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기자들에게 말했다. 보세요. 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재계의 인재입니다. 마이바흐가 천천히 다가왔고 최 실장이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박진우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한유라는 입구에서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찍고 있었으며 한 회장은 전화를 붙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88개 테이블이 차려진 연회장에서는 하객들이 본래 결혼 피로연 음식이었을 것을 즐기고 있었다. 얼마나 완벽한 하루인가. 차가 호텔을 떠날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훌륭한 공연이었다. 딸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다만 작은 변수가 하나 생겼다. 박진우가 경찰 체포를 피한 것 같다. 알아요. 방금 결혼식장에 있었어요. 내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걱정 마라. 멀리 도망 못 간다. 아버지가 태연하게 말했다. 너는 일단 집에 가서 쉬어라. 저녁에 산장으로 와서 식사하자. 축하 파티를 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는 좌석의 등을 기댔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18주 된 태아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의 감정 기복으로 아기가 불안하게 발길질을 했다. 바로 집으로 갈까요, 아가씨? 최 실장이 물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네, 집으로 가주세요.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찬란했고 이 도시의 모든 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공평하고 사심 없이. 마치 운명처럼. 결국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 디아오 호텔에 그 소동이 있은 지 3일이 지났지만 여파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리테크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앞에 대형 화면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성그룹 주가, 오늘도 하한가, 시가총액 60% 이상 증발, 금융감독원, 분식회계 혐의 공식 수사 착수. 화면은 진성그룹 빌딩 앞으로 바뀌었고 기자들이 황급히 떠나는 몇몇 임원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박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이후 그는 마치 증발한 듯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태영건설, 오늘 아침 진성그룹에 대한 모든 투자 철회 발표, 박진우를 사기 혐의로 고소, 한씨 집안도 자멸 위기, 인터폴, 한 회장 공식 수배. 나는 박진우 소식은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경찰이 공항에서 그를 붙잡았다. 오늘 밤 구치소로 이송될 예정. 한번 만나보겠니? 나는 이 메시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네라는 한 글자만 보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피로와 며칠간의 감정 기복으로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노크되었습니다. 윤 비서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강 대표님, 한유라 씨라는 분이 꼭 뵙고 싶다고 합니다.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유라? 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저는 몇 초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넌 문 밖에서 지키고 있어. 몇 분 후 한유라가 들어왔다. 3일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신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구겨진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지? 저는 일어나지 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한유라는 문가에 서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저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저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내 남편을 뺏은 거? 아니면 네가 보낸 그 불쌍한 것이라는 문자? 그녀가 움찔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행동에 저는 너무 놀라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서연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진우, 그가 절 속였어요. 언니랑 진작에 이혼했다고 언니가 재산 때문에 안 놔주는 거라고 했어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일어나.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서 연기하지 마. 연기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 일이 터지고 집안 자산이 전부 동결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박진우가 저한테 접근한 건 전부 돈 때문이었어요. 그는 절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의 히스테릭한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다. 마음속에서 뜻밖에도 일말의 동정심이 일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나와 내 남편을 빼앗아간 이 여자는 결국 둘 다 박진우의 야망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나를 찾아온 목적이 뭐야? 한유라가 얼굴을 닫고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박진우의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의 컴퓨터에 있던 비밀 파일들.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USB를 받았지만 즉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나를 돕는 거지? 언니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그가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한유라가 떠난 후 저는 즉시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안의 파일들은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진성그룹에 더 많은 불법 증거뿐만 아니라 박진우의 개인 일기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 날짜를 클릭했습니다.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결혼이다. 강서연이라는 짐을 드디어 벗는구나. 한씨 집안이 요즘 좀 시끄럽지만 특허만 손에 넣으면 언제든지 그들을 버릴 수 있다. 강서연은 영원히 모를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그녀의 재무 능력을 노렸다는 것을. 그래도 그녀는 제 값을 했다. 적어도 진성그룹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됐으니까. 글 속에 담긴 냉혹한 계산에 위가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 7년의 결혼 생활은 단지 거래였고 나는 제 값을 한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저는 파일을 닫고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혔다. 뱃속의 태아는 제 불편함을 느꼈는지 가볍게 발길질을 했다. 나는 무심코 배를 쓰다듬다가 문득 잔인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박진우의 피가 반쯤 섞여 있다는 것을. 저녁 무렵 저는 약속대로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곁에는 진지한 표정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쪽은 장경희님이다. 아버지가 소개했습니다. 박진우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장경희가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서연 씨, 피의자는 3번 면회실에 있습니다. 몸 상태를 고려해서 모니터링을 준비해 두었으니 불편한 점이 있으면 즉시 호출벨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혼자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우는 이미 유리창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황색 수인복을 입고 덥수룩한 수염에 눈 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유리창으로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유리를 쾅쾅 쳤습니다. 서연아, 구해줘. 그의 목소리가 통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쉬고 다급했습니다. 난 억울해. 그 분식회계는 전부 아버지가 시킨 거야. 난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한때 이 남자의 미소 하나에 내 심장이 뛰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끝없는 피로와 혐오감만 느껴질 뿐입니다. 오늘 온 건 할 얘기가 있어서야.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 임신했어. 18주. 박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에는 놀라움, 계산, 그리고 마지막에는 환희에 찬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내 아이? 그가 다시 유리를 쳤습니다. 서연아, 이건 우리에게 기회야. 네가 판사님께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고 사정하면. 아니,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이 아이는 강시성을 따를 거야.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내가 오늘 온 건 단지 법적인 의무 때문에 당신에게 알리기 위해서야. 이후에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아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꿈깨! 그건 내 핏줄이야! 나한테는 권리가 있어! 무슨 권리? 내가 냉소했습니다. 나를 속이고, 배신하고, 회사를 횡령하고, 중혼한 권리? 박진우, 너 지금 네가 뭐처럼 보이는지 알아? 상가집게 같아. 내 말은 칼날처럼 그를 찔렀습니다. 박진우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눈 속의 광기는 점차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날 망치려는 거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내가 일어섰다. 넌 이미 내 자신을 망쳤어. 나는 단지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봤을 뿐이야. 면회실을 나오자 아버지가 즉시 다가왔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내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집에 가자. 그가 말했다. 요리사가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놨다. 구치소 문을 나서자마자 갑자기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어디선가 나타난 기자들이 긴 렌즈를 들이대며 우리를 에워쌌다. 강서연 씨, 박 대표를 면회한 것은 선처를 구하기 위함입니까? 강 이사님, 진성그룹 파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서연 아가씨 임신했다고 들었는데 아이는 박 대표의 아이입니까?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며 빠르게 차로 향했지만 한 기자가 갑자기 경호원들의 방어선을 뚫고 마이크를 내 바로 앞까지 들이밀었다. 강서연 씨,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비열한 수단으로 박씨 집안을 망쳤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기자를 향해 돌아섰다.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내일 오전 10시에 제 개인 물건을 가지러 박씨 댁에 갈 거라고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저에게 하시라고요. 다음 날 오전
나는 정시에 박씨 가문의 저택에 도착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대문은 이제 쓸쓸해 보였고 마당에는 이삿짐차 몇 대가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씨 집안에서 20년 동안 일한 늙은 집사, 유 집사님이었다. 강아가씨. 그가 초조하게 손을 비볐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나는 이곳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벽에 걸려있던 값비싼 서화는 사라졌고 골동품 장식장은 텅 비었으며 심지어 커튼까지 떼어져 있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얼마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것을 그제야 떠올렸다. 시어머니는 그의 뒤에 서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하룻밤 사이에 20년은 늙어 보였다. 서연아. 시어머니는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목소리에는 아첨하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왔구나. 제 물건 가지러 왔어요.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이미 대부분 버리셨겠지만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다. 무슨 소리니? 네 물건들은 다 손님 방에 모아뒀단다. 됐어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제가 오늘 온주된 목적은 이것 때문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서연이 말인가요? 결혼 5년 동안 배에 소식 하나 없으니 우리 박씨 가문의 대가 끊길 수는 없잖아요. 배경도 없는 애가 위자료 50억이나 받았으면 만족해야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기억나세요? 내가 녹음을 껐다. 석 달 전 자선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승리를 확신하고 계셨겠죠. 얼마나 기고만장하셨어요. 시아버지가 휠체어에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진성그룹은 진우의 피와 땀이다.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잘못했다고요? 내가 냉소했다. 무엇을 잘못하셨는데요? 저한테 들킨 거요? 우리가 보상하마.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박씨 집안에도 아직 인맥이 좀 있고 그리고 너는 진우 아이를 가졌잖니.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무엇으로 보상하시려고요? 재산 팔아서 남은 그 푼돈으로요? 아니면 이미 파산한 그 인맥으로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때 거만하게 나를 하대하던 이 남자가 지금 내 발 아래 엎드려 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서연아, 제발 진우를 용서해다오. 걔가 감옥에 가면 박씨 집안은 정말 끝이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 장면은 나를 통쾌하게 만들어야 했지만 서글픔만 느껴졌다. 너무 늦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이 박진우의 외도를 부추겼을 때,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도왔을 때, 제가 불임이라고 사방에 떠들고 다녔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아셨어야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이 악독한 여자, 진우가 눈이 멀어서 너 같은 걸 데려왔지. 너도 네 그 음흉한 아버지랑 똑같아. 할 말 다 하셨어요? 내가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힘 좀 아껴두세요. 곧 이사 가실 곳은 방음이 별로 안 좋을 테니까요. 박씨 집을 나올 때 유 집사님이 몰래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아가씨, 이건 아가씨가 처음에 가져오셨던 물건입니다. 제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남기신 옥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결혼할 때 내가 가져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인지 사라졌던 것이었다. 나는 펜던트를 꽉 쥐었다. 목이 메어왔다. 고맙습니다, 유 집사님. 아가씨, 유 집사님이 말을 망설였다. 대표님, 그는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십시오. 차로 돌아와서야 나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7년간 잘못 바친 청춘을 위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은 이 아이를 위해, 짓밟힌 모든 진심과 신뢰를 위해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서연아, 어디니? 좋은 소식이 있다. 30분 후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서류 한 부가 펼쳐져 있었다. 진성그룹 채권 양도 계약서. 아버지는 이미 진성그룹 채권의 거의 70%를 인수하여 실질적인 지배주가 되어 있었다. 이사회가 이미 결의했다. 네가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 네가 관심이 있다는 전제하에.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제가요? 너보다 진성그룹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아버지가 반문했다. 게다가 누리테크의 기술과 진성그룹의 플랫폼은 완벽한 조합이 될 거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만감이 교차했다. 한때 진성그룹은 나와 박진우가 함께 읽어낸 것이었다.
이제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내 손에 돌아왔다는 것이 마치 운명의 아이러니 같았다. 생각해 볼게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 문제도 있고요. 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다가와 내 곁에 앉았다. 서연아,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널 지지한다. 아이를 낳고 싶다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줄 것이다. 만약 포기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도 이해한다. 모르겠어요. 내가 흐느꼈다. 이 아이가 박진우의 피를 가졌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똑같이 내 피를 가졌다. 아버지가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외할아버지를 갖게 될 거다. 나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 동시에 눈물은 더 심하게 흘렀다. 아버지는 나를 품에 안고 어릴 때처럼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아빠, 내가 웅얼거리며 물었다. 제가 너무 냉혹해진 걸까요? 아니다, 딸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부드러웠다. 너는 단지 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이 세상은 때로는 잔혹하지만 우리가 내면의 선함을 파괴하게 둘 수는 없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온 도시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내일 해가 뜰 때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6개월 후 나는 진성그룹 빌딩, 지금은 강산그룹 남부지사로 불리는 곳의 사장실에 서서 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 박진우의 사무실이었던 곳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다. 차가운 회색 톤 대신 짙은 붉은색이 줄을 이루었고 벽에는 아버지가 선물한 해납백천이라는 네 글자가 쓰인 산수화가 걸려 있었다. 강 대표님, 상장 기념식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윤 비서가 문을 노크하며 들어왔다. 언론은 이미 도착했고 경제 채널에서 기념식 후에 단독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돌아섰다. 헐렁한 맞춤 정장 재킷으로도 윤기한 배를 더는 가릴 수 없었다. 벌써 34주. 의사는 건강한 딸이라고 했다. 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한 부를 더 건넸다. 이건 재단의 첫 번째 지원 대상자 명단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서류를 펼쳐 20명의 지원 여성들의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 가정폭력 피해자,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는 아내, 직장 내 성차별 희생자. 진성그룹의 일부 배상금으로 설립한 이 새벽빛 재단은 내가 복수 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좋아요. 내가 서명했다. 기념식 앞줄에 이분들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윤 비서가 나간 후 나는 전신 거울 앞으로 가 옷차림을 정리했다. 거울 속 여인은 1년 전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던 그 아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눈빛은 단호했고 자세는 꼿꼿했으며 온몸에서는 침범할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 배신당했던 그 소녀가 여전히 가끔 운다는 것은 나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방금 비행기에서 내렸다. 바로 행사장으로 가마. 너에게 줄 깜짝 선물이 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또 비싼 아기용품은 아니겠죠? 아기방은 이미 꽉 찼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진성그룹은 아버지의 지휘 아래 파산 구조조정을 마치고 강산 테크놀로지로 이름을 바꿨다. 박진우는 상업사기,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시부모님은 모든 자산을 팔아 빚을 갚고 지금은 교외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태영건설은 돈 세탁과 국제사기 혐의로 완전히 무너졌고 한유라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로 이주해 어렵게 살고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내 누리테크는 혁신적인 AI, 알고리즘 덕분에 기업 가치가 이미 10조를 돌파했다. 오늘이 바로 그 자회사의 상장 기념식이자 새벽빛 재단의 설립일이었다. 운전사는 나를 디아오 호텔로 데려다 주었다. 맞습니다. 반년 전 그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던 바로 그 장소였다. 다만 이번에는 더 큰 연회장을 빌렸고 하객 명단에는 재계 엘리트, 정부 관료, 언론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호텔 지배인이 직접 나를 맞이하며 거의 아첨에 가까울 정도로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강 대표님, 모든 것이 요청하신 대로 준비되었습니다. 88개의 연회석. 그리고 그는 갑자기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어색하게 입을 다물었다. 지난번 박진우 결혼식과 같은 규모죠. 내가 담담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미신 안 믿어요. 연회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조명은 찬란했다. 나는 곧장 무대 뒤로 향했다. 아버지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곁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다. 서연아,
이리 오너라. 아버지가 손짓했다. 이분은 주 어르신이다. 내 스승님이자 강산그룹의 초기 투자자이시지. 나는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닮았어. 너무 닮았어. 주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어머니 젊었을 때랑 똑같구나. 나는 아버지를 바라봤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녀에 대한 기억은 이미 희미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눈매가 어머니를 쏙 빼닮았다고 늘 말씀하셨다. 주 어르신께서 오늘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셨다. 아버지가 말하며 손짓하자 비서가 정교한 나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주 어르신이 직접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비치 보석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팔찌. 전체가 맑은 녹색이었고 품질이 아주 좋아 보였다. 이건 제 아내의 혼수품입니다. 원래 우리 딸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아쉽게도 노인의 목소리가 메었다. 이제 이걸 당신의 아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보석 세트는 한눈에 봐도 대대로 전해지는 갑오였고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이었다. 이렇게 귀한 걸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라.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주 어르신과 나, 우리에게는 지난 사연이 좀 있다. 오늘 드디어 그 매듭을 풀 수 있게 됐구나.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정중하게 선물을 받고 노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때 사회자가 와서 기념식이 곧 시작된다고 알려왔다. 무대 옆에 서서 나는 심호흡을 했다. 34주 된 몸으로 서 있는 것은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속의 감격은 육체적 불편함을 훨씬 뛰어넘었다. 반년 전 나는 이곳에서 박진우와 한유라의 가면을 대중 앞에서 찢어버렸다. 오늘 나는 이곳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강산 테크놀로지 회장이자 새벽빛 재단 설립자이신 강서연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무대로 걸어나갔다. 스포트라이트가 즉시 나에게 쏟아졌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앞줄의 20명의 지원 여성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론석에서는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나는 진성그룹 스캔들을 보도했던 박민주 기자를 보았다. 그녀는 이제 경제부 부편집장이 되어 있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내 목소리가 연회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은 강산 테크놀로지에게도 저 개인에게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입니다. 연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회사의 미래 계획을 소개하고 팀의 노고에 감사하며 새벽빛 재단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 재단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앞줄의 여성들을 바라봤다. 저 또한 여러분처럼 배신과 고통, 자기의심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어주십시오. 어둠 뒤에는 반드시 새벽빛이 찾아옵니다. 박수가 천둥처럼 쏟아졌다. 내가 첫 번째 지원자를 무대로 모시려던 참에 갑자기 아버지가 무대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나는 의아하게 그를 바라봤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강산그룹 회장으로서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온 장내가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부드러움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저는 제 명의의 강산그룹 지분 15%를 제 딸 강서연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곧 태어날 제 외손녀 강리엔에게 남기겠습니다. 온 장내가 술렁였다. 나는 충격에 빠져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 지분은 수십조의 가치를 지닌 강산그룹의 핵심 자산이었다. 아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강서연을 강산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공식 지명합니다. 임기는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플래시가 순간 폭우처럼 쏟아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갑자기 강렬한 태동을 느꼈다. 마치 뱃속의 아기도 이 소식에 흥분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다가와 나를 안아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네 엄마가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다. 기념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교회의 묘지로 차를 몰았다. 어머니의 묘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묘비 앞에는 신선한 흰 장미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다녀가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묘비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목소리가 메었다. 나 엄마가 될 거야. 조금 무섭긴 하지만 아빠가 엄마가 우릴 지켜줄 거라고 했어. 미풍이 불어왔다. 마치 소리 없는 대답처럼.
나는 주 어르신이 주신 비치 목걸이를 묘비 앞에 놓아 나 대신 어머니 곁을 지키게 했다. 아이 이름은 강리엔이야. 그리워할 념, 예프, 생각할 념, 예. 외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는 모를 거고 나는 미소 지으며 배를 쓰다듬었다. 해가 지고 묘비와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잠시 조용히 서 있다가 휴대폰 벨소리가 정적을 깨트릴 때까지 있었다. 정기 산부인과 검진을 알리는 병원의 전화였다. 묘지를 떠날 때 나는 뒤를 돌아봤다. 비취 목걸이가 석양 아래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같았다. 3일 후 저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봉투에는 박진우의 익숙한 필체가 있었다. 바로 버리고 싶었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편지의 내용은 의외였다. 용서를 비는 것도 참회하는 것도 아닌 서명된 친권 포기 각서였다. 박진우는 편지에서 자신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이것만은 전해줘. 아버지는 비록 쓰레기였지만 적어도 한 가지 옳은 일을 했다고, 너 같은 어머니를 주었다는 것. 나는 편지를 분쇄기에 넣고 그것이 잘게 찢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박진우가 어떤 의도로 그랬든 이 편지는 제가 원했던 법적 보장을 확실히 해주었다. 강리엔. 완전히 강씨 집안에 속하며 박씨 집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2주가 지난 햇살 좋은 아침, 제 양수가 터졌다. 아버지는 저보다 더 긴장해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신호 위반을 3번이나 할 뻔했다. 분만은 의외로 순조로웠다. 4시간 후 우렁찬 울음소리가 강리엔의 탄생을 알렸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간호사가 분홍색 강보에 쌓인 아기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 작은 생명을 받아 안았다. 쭈글쭈글한 얼굴에는 아직 핏기가 묻어 있었지만 벌써 오목조목한 이목구비가 보였다. 아기가 눈을 떠 나를 바라봤을 때 전례 없는 충격이 온몸을 휩쌌다. 이 아이는 나와 피를 나눈 생명. 내 미래의 모든 사랑과 책임. 니에나, 엄마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침대 곁에 서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아기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의 눈을 가졌구나.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었다. 간호사가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강서연님, 방금 도착했습니다. 보내신 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상자를 받아 확인한 후 열었다. 안에는 정교한 오르골과 카드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카드에는 간단한 한 줄만 쓰여 있었다. 강리엔에게. 네 인생이 새벽비처럼 찬란하기를 주 어르신. 내가 오르골을 열자 감미로운 자장가가 즉시 병실을 가득 채웠다. 더 놀라운 것은 오르골 바닥에 작은 사진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꼭 닮은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오래된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평과 서연 1995년. 이게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주 어르신의 아들이 내 어머니의 약혼자였다. 그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야 내 어머니는 나와 결혼했지. 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가족의 비밀은 갑자기 많은 것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주었다. 주 어르신이 나를 봤을 때의 감격, 그 귀한 빛의 보석, 아버지가 말했던 지난 사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품에 안은 강리엔을 가볍게 흔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지난 일들은 시간과 함께 흘려보내야 하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우리의 작은 예엔이지. 나는 아버지와 딸을 바라보며 문득 간단한 진리를 깨달았다. 인생은 강과 같다. 때로는 거세고, 때로는 잔잔하지만 영원히 앞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지난 상처와 배신은 결국 강바닥의 모래알이 되어 시간의 물살에 둥글게 깎일 뿐 더는 우리를 상처 입힐 수 없다. 강리엔이 내 품에서 작게 하품을 하고 안심한 듯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새벽빛이 구름을 뚫고 우리 3대에게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